가와 나 모두 문답이 있었다. 그러면 질문 답변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의문법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지시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그 지시어가 근심의 원인이었는지, 이 지시어 그 대상 때문에 근심이 만들어진 건지도 인과관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반어라는 거는 자신의 의도와 표현이 반대이고 청각적 심상인지도 직설인지 촉각인지도 그냥 개념 확인들 하나씩 하셔야 되겠네. 자 그럼 좀 돌아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편법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불렀잖아. 무슨 법이야? 첫 번째는 돈호법이고요. 필요하잖아. 내일 시험이니까 그냥 혼자 할 거 같이 자그 다음에 얘는 이 청자가 있네요. 그 청자가 명시되어 있고, 자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으니까 명령법 써야돼. 자 그리고 봐봐, 명령법 그대로 건너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직설법 되겠죠. 자 그 반어법은 없는 거야. 지금 죽은 상황에 대해서 영탄법 쓰였고, 자 그런데 이거는 답정로를 어떡하지?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설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심상 같은 거 물어봤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른 심상은 안 보이네. 그냥 뭐밖에 없네. 님이 물에 빠지는 시각적 심상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딱히 안 보여요. 표현법 관련해가지고 문답 같은 거라든지 기타 등등 없었고. 자 두 번째 볼게. 간보름에 그리워함에. 자 봄이 갔다. 무슨 심상인지 모르겠어. 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심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서로 실험한대요. 자 그럼 봐. 주어는 모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실험한다. 그럼 주객전도 표현이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지랑을 추모하고 있는데, 죽지랑이 어릴 때 예뻤고 지금은 주름이 들었잖아. 나이 들어서 죽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다. 확인되실 거고, 눈 돌이킬 사이에 나와 만나 뵙도록 하리다 라고 자신의 바람 얘기하고, 19제 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 낙구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좀 보니까 딱히 시각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청각 이런 건 확인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어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문답 확인 역시 안 됐고요. 자 의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객정도 표현이 의나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싫어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주객정도 표현 의나 가능하죠. 2번 선지 의나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자. 여기도 의인법 있니? 의인법 확인 안 되네. 그럼 2번 선지도 의인법 없는 거고요. 자 아까 나에서 저 부분 자신의 감정 집어넣은 거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 왜 그런 거야? 자 봐봐, 낭이어라고 부른 부분은 돈호법도 된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둘 다 지금 뭘 불렀죠? 지칭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가시에서는 님이라고 2인칭을 지칭했고, 나시에서는 화랑을 지칭했고,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서 죽음의 상황 때문에 내가 슬퍼. 결국에는 그 슬픔을 죽은 추모의 어떤 감정을 근심이라고 보겠다면 3번 말고는 따로 보이질 않겠네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주제 세팅하라 그랬었잖아. 그 주제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 기억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봐봐, 아까 기억에서는 남편 죽지 말라는 게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세계고 뭐고 없어. 그냥 남편의 죽지 말라고 바랐고, 그 바람 이후에 결국에는 그것이 좌절되었고, 좌절된 것도 폭탄이고, 이런 정도 정서기 때문에 딱히 이상세계까지 바라는 건 전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죽음의 상황이잖아. 그럼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인데,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인데 죽지 말라는 바람, 좌절, 한탄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여기도 당연히 슬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19치 한가라든지 신라 쪽에서의 특징은 뭐니? 그래, 사후세계가 있었으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정답은 2번 되시는 건 당연히 확인되셨을 거고, 상대방과 제의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했다. 자, 형상화라는 개념은 제가 킬러 개념으로 몇 번이나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쓴다. 자, 소망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관념이야. 그럼 추상적인 관념을 우리의 오감 정보로 보이게끔 형상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형상화라고 한다고. 그럼 이 형상화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형상화를 찾아보라. 필요하셨으면 이 형상화의 예시를 찾아보십시오. 낭이요,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 자 봐봐, 그립다는 건 누구의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이지.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있잖아. 길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시각이잖아요. 됐니?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겠다? 이걸 아까 얘기했었던 재회 소망의 길이고, 따라서 재회 소망을 한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관념인데 길이라는 형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2번 선지 정답도 보이셨을 겁니다. 필기하시고.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지점이고, 그래서 2-1번 선지에 생사를 가르는 지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한번 볼 건데, 낭이형, 여기 있는 길은 뭐야? 생사의 길이 아니라 재회가 가능한 길이죠. 그래서 같은 길인데 하나의 길은 생사를 가르고 하나의 길은 생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은 생사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길이고요, 니은은 그 좌절을 해소하거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요즘 킬러 유형들은 이렇게 정보의 기능 분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보이셨으면 이런 걸 변형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3번 선지 이어서 갈 거고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가 겪게 될 비극적 사건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억이 원인이었을 것이고, 니은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 기억만 해당이 될 것이고, 4번 선지 기억과 니은의 등장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기억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은이 얘기했고 기억 바꿔 써진 거 보이실 거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걸 똑같이 안 내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 문제풀이랑 다르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워딩들도 잡아드리고 개념어 잡아드리고 여기서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뭐가 맞고 틀린지를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거 당장 내일 시험이잖아요. 바꿔 쓰실 거라고 아마. 이해되셨어? 그 촬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촬영 한번 해보실 거면 해보셔서. 자,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로 갈게요. 모 죽지랑가는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고,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공생을 화랑이었고 그거는 죽지랑의 양도였고, 그래서 둘의 배경 스토리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런 보기들은 미리 읽어두셔야 여러분이 선지에 나왔을 때 또는 실전에서 나왔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죽지랑 얘기가 있는데 죽지랑과 드고의 이야기죠. 자, 그럼 드고는 뭐야? 증집 때문에 첫 번째, 증집이란 사건 때문에 알리지도 못하고 부역에 동원되었고, 등호는 되게 의리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위로를 했고, 그럼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워했다라고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보가 있는 상태.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봄이라는 건 그러면 둘이 같이 지냈었던 시간적 배경이다 라고 보기 내용 바탕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니까 역시 괜찮을 것 같고요. 2번 선지 볼게. 죽지랑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는 재회에 희망이 있었으니까 시간도 길어질 수 있겠죠. 3번, 아름의 낫도샤온 얼굴은 죽지랑의 훌륭한 일품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품 해석하시긴 하셨으면 보이셨을 거고. 4번 선지, 살쫌은 죽지랑에 대해 보답하지 못하는 드고의 자괴감이란다. 한번 확인해보자. 아까 여기 썼잖아.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로 같다 그랬잖아.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아름다움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이제는 주름살, 지시살좀 주름살 이렇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젊었던 얼굴이 이제 늙었다는 그 얘기야. 이렇게 보셔야지. 시간의 흐름으로 보셔야지. 옛날의 모습이 없다는 걸로 보셔야죠. 그래서 3번에서 4번으로 간 건데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실 거고, 작품 해석 기억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약간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 중간고사보다 훨씬 쉬울 것 같거든? 더군다나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이렇게 향가 가지고 내시게 되면 이미 뭐 향가의 작품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어쨌든 뭐 시험법은 오늘 해야 되는 거고, 시험법 외적인 거 당장 오늘 할 수는 없을 거고, 예전에 다 끝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 시험법이 직접적인 거, 학교 필기 직접적인 시험법에서 일단 점수가 털리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반복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4에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보니까 이슬 밝힌 달이. 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문제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될지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서 습관 한번 들여보자. 자,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화자를 먼저 똑같이 세팅을 해놨죠. 자, 그러면서 오르고자 하는 무라일체 경제이다. 즉 주제가 무라일체인지, 자, 2번 선지는 그 기억의 의미가 심적 거리감인지, 세 번째는 동감하게 되는지, 동병상련하게 되는 건지,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싶은 건지, 어떤 이상향인지, 의구심 해소를 하게 되는 것인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실전에서 시간이 없다. 그럼 기억만 먼저 보고 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억만 먼저 풀고 하자면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건 지금 뭐니? 내가 추모하는, 그래서 찬 기파는 거,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지향이라고, 다시 지향이라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니? 그래서 쫓고 있는 거니까 지향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향의 대상이라고 보셨으니까 자, 1번 선지 오르고자 하자는 맞지만 무라일체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심적 거리감은 줄어야지. 자, 세 번째, 동병상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라잖아. 그러니까 동병상련은 같이 아프다야. 즉 부정적으로 내가 공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4번 선지는 지향점이다. 정확하게 4번 될 것이고, 5번 선지 의구심 해소. 애초에 의구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소도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 4번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4번 같은 문제는 주제를 묻고 있었던 문제고, 특히나 기억에다 초점을 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품 해석 정확히 연습하고 계셨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는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어지는 B로 와볼게요. 자, 이렇게 A, B를 세트로 묶어서 비교되자는 문제는 이제 전형이니까 잘 봐두시고, A, B가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 B는 흐느끼며 바라봤다는 거야. 두 번째는 머뭇거렸다는 거야. 보나마나 이거겠네. 지금 둘 다 정서에 관련된, 감정에 관련된 어휘잖아. 그럼 정서, 감정에 관련된 어휘인데, 여러분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물어보는 거냐? 주체가 먼저 묻는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생사기는 여기 있음에 머뭇거렸다. 누구가 주체가 되겠어? 나는 간다는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야. 여기는 나는 1인칭이잖아. 근데 이 1인칭이 시적 화자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지금 가버렸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생사의 길에서 머뭇거린 사람은 물론 시적 화자가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생사의 길을 머뭇거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는 그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이의 감정이에요.
감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죽은 누이예요.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주목해 주시고 B에서. 자, 두 번째, 여기는 그러면 누구의 감정이었어? 그렇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내가 추모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주체는 시적 화자죠. 당연히 이걸 비교해서 묻지 않겠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해서 1번 선지부터 볼게. A는 B와 달리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 A는 뭐야? 추모의 마음이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B의 마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잖아.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 B에 해당한다고요. A는 아닙니다. 2번 선지. A는 B와 달리 이별로 인한 망설임을 인해 유발된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말 그대로 보자면 죽음 앞에서 주저했던 건 B야. 그래서 A와 B를 바꿔놓으셔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3번 선지도 보도록 할게요. A와 B,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정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화자의 정서는 어디였어? A였죠 지금. 그럼 A는 화자의 정서는 맞아. 자, 그게 이제 청각적 심상인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청각적 심상이 아니라, 자, 흐느낌이니까 청각적 심상이 아니는 게 아니라 청각적 심상이 되겠네. 정답은 3번 되시겠고요. 자, 4번 선지 볼게. 딱히 그들이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5번 선지, 극복 의지는 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 둘 다. 그리고 다시 한번 B는요, 죽은 사람의 감정이야. 죽은 사람의 감정인데 화자의 극복 의지 이런 건 아닐 거고, A 마찬가지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복 의지는 아니야. 후반부에 미타찰 가서 기다리겠다가 극복 의지인 부분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볼게. 6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해보자.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연물의 기니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 태도, 대상의 모습, 특성 등을 다 보여주기도 한단다. 자, 그래서 예찬적인 것들을 표해주겠다. 자, 결국 무슨 얘기니? 네. 자연물을 활용해서 추모의 정서를 담았다. 일종의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정이입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로 일단 저는 해석이 됩니다. 6번.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숲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다. 좀 더 확인해 볼게.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게 있었고, 잣나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았거든.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잣나무처럼.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2번 괜찮아 보이는데, 자,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고결한 이미지이다. 대상이나 화자의 예찬적 태도다. 자, 숲풀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뭐야? 그렇죠. 화자가 시선이 머무르면서 화자가 담고자 하는 대상이니까 다 맞는 선지, 괜찮은 선지입니다. 2번 선지도. 자, 계속해서 3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눈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것인데 자연물의 속성 활용해서 시기를 이겨내려는 대상의 모습이다. 다 될 수가 있겠고. 4번 선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정적이다. 자, 이 얘기다 결국.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부모를 한 가지라고 비유를 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형제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 명. 그럼 여기 있는 나뭇잎들은 뭐야? 형제야, 자매야. 나뭇잎들이야. 자, 그런데 이 잎이 뭐 때문에? 바람이 휘날려서 바람 때문에 이게 후룩 날아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바람이 당연히 시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바람 때문에 떨어져서 갔다는 거는 죽음이고, 죽음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죽음 이후에 당연히 사후세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처음엔 어떻게 된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지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정적이고 이 이후가 동적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정적과 동적 이미지를 순서를 뒤집어서 냈죠. 그래서 역동적이다 해서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5번 선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작품 해석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을 교묘하게 한 단어씩 바꿔내실 수도 있겠고, 그냥 지금 아마 이 부분들을 이런 대표 예시 유형으로 내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이시기 때문에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화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봐봐.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이라고 해서, 자, 이제 설화는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개념화해 낸 것입니다. 개념을 통해서 부지런히 필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 자, 그럼 봐봐. 구현하는 내용이 어떤 설화의 유형인지에 대한 구현자의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구현의 내용과 유형, 그에 대한 구현자의 판단이 나타나는 게 형식적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판단이 기억처럼 있냐 없냐, 즉 기억의 기능을 묻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럼 기억의 기능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의 기능 확인해 보니까 그 전설이 어떻게 될까 할 것 같으면 그게 옛날 예전 이야기다. 자, 그럼 봐봐. 이 얘기 누가 한 거야, 당연히. 자, 화자는 여기서 서술자밖에 없는 거지. 그럼 서술자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전설이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 전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에 도입부를 밝혀놨어요. 자, 그럼 일단 필기하시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사실 이건 도입부만 밝힌 부분이긴 하거든. 그런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얘기다 라고 한다면 출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저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는 거지만 출제 의도를 생각하자면 출처를 밝혔고 그럼 출처에 따라서 뭐 굳이 갖다 붙여보자면 현대적인 거냐 뭐 과거부터 있었던 거냐 이걸 누가 쓴 거냐 누가 얘기한 거냐 이런 것 또한 유형에 관련된 정보라고 본다면 1번 선지 유형에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다 볼 수도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 1번 선지 넘어가보고 2번 선지 구현한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있는 것들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 니은이 그런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시적 호형 같은 게 이런 구전에도 있다.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뭘 물어봤냐? 문법적인 걸 물어보셨잖아요. 자, 그럼 문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파랑 같은 경우에는 의문 파트에서의 문법이 벗어난 거잖아. 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로 보자면은 크게 세 단어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 그럼 딱히 뭐 의문이나 단어에서 안 보이면 문장에서 보이셔야 되고 그 문장에서 보이시려면 일단 주어를 잡아봐. 그 불타산이라는 것은 주어 잡아. 절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불타산이라고 뭐가 있어야 돼? 불린이죠. 즉 뭐가 빠진 거야? 서술어가 빠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떤 문법을 놓친 거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놓치신 거죠. 이해되셨니?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2번 선지 뭐라고 적으셔야 돼? 그래 어법에 어긋나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빠진 상태인 거야? 서술어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3번 선지 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귿과 같이 청자에게 더 익숙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용어가 있대요. 자 그러면 디귿 청자에게 더 익숙한 용어인지도 한번 확인해서 들어와보자. 자 디귿 들어와보니까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 자 지금은 삽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부삽이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인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전형적인 내신이고 뭐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삽 부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이 내용은 그렇게 보일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이 의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삽과 부삽의 차이는 모르잖아. 그럼 의도라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그럼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설명이 되고 정보 추가가 되지 않겠니? 자 4번 선지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요약해서 전달한다. 자 4번 선지도 리을 한번 봅시다. 근데 먼저 중이 어떤 주의를 시켰냐면 자 리을을 보자. 자 리을을 보자. 말하는 상황을 볼게요. 자 말하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뭔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중이 먼저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야. 즉 역행했었던 구성의 도입부잖아. 리을이. 그러니까 역행 구성의 도입부지 4번 선지인 것처럼 청자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즉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거잖아. 등장인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나 등장인물이랑 바꿔놨고 이렇게 담화 요소가 1번 1인칭 화자, 2인칭 청자, 3 전달한 메시지, 4번 상황 맥락이 있는데 요즘은 화자나 청자 같은 걸 뒤집어 쓰거나 바꿔 씀으로써 오답 설계하는 거 있다 그랬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4번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게 보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부분은 뭐야? 등장한 인물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나 또는 역행 구성의 도입부라고 보셔야지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을 요약할 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담화 구조를 해석할 때 담화의 방향 목적, 기준 따위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지표성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표지라는 것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표지는 국어에서는 논리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인 표지는요 1번 뭐가 있냐 지시어가 있어요. 그걸 지시표지라고 하고 두 번째 연결하는 기능을 해. 그걸 연결표지라고 해. 그래서 지시표시는 당연히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이 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연결표지 역시 뭐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세 번째 예를 들면 반복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앞쪽에 나왔던 뭔가의 내용을 뒤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리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논리 기호고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지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지표성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4가지 5가지 쭉 정리해놨네요. 자 증명성이 있고 인과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고 환기성이 있고 강조성이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야. 자 왠지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전설이라는 건요 그런 얘기가 어딨어 라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 그래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설의 담화 구조가 이전에 존재해왔던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나 존재 과정을 증명하는데 활용되는 특성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당연히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는 뭔가 증명을 해낸다든지 뭔가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준다는 거지. 그런 게 첫 번째 증명성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야 A라는 일 때문에 B라는 일이 일어났잖아. 인과구조가 있어.
즉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과성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타당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논리가 될 것이고 그걸 인과성으로 해서 아 그래? 그럴듯한 일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을 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유일성인데 전설의 담화구조가 특정 증거물에 새로운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면 야 저기가 왜 거북바인 줄 알아? 저기가 왜 활용소인 줄 알아? 이름을 설명해야 돼. 자, 그러면 걔가 특별히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뻔하디 뻔한 얘기면은 그 누구도 듣질 않아. 그래서 뭔가 유일성,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유일성, 독창성 때문에 사람들이 전설에 주목하게 되는 그런 도구를 얘기한 것 같아요. 환기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일성이나 환기성은 전부 다 광조의 개념을 하는 것들 같습니다. 강조성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강조성들 중에 뭐가 다른 거냐? 말 그대로 유일성은 얘만 하나만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만 그래? 라고 하면서 주목을 할 수가 있겠고 환기성은 어그로 끝나는 거야. 요즘 말로 친다면. 자, 그 다음에 강조성도 어그로인데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보니까 환기성의 어그로는 특정 교훈이나 가치관 얘기하는 거네. 강조성은요. 특이한 이야기 같은 것들, 신이한 이야기, 영험한 이야기, 전기성을 얘기하는 거네 여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 쓰시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꿔 쓰시거나 제가 얘기하는 워딩들을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어려운 게 뭐니? 학교 내신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표지라고 썼는데 이렇게 지시표지, 연결 표지 그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반복하는 어구나 생략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 학습해놓지 않아서 선제 바꿔 써놨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라고 터지는 부분들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보면 되겠고 자,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선제 적용해보는 내용이네. 1번 선제부터 볼게요. 증명성을 표지로 삼지 않는다면 담화구조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군. 자, 그럼 봐봐. 증명성이라는 게 생성 과정. 자, 그럼 봐. 증명성이라는 게 생성 과정. 그러네. 과정을 알려줬다. 그게 증명성이다. 1번 선지 볼 수 있겠고. 자, 인과성은 뭐겠어요? 아까 보니까 까닭, 이유를 밝힌다 그랬었잖아. 유일성은 독특한 성격이라 그랬었고 환기성은 교훈에 대한 얘기고 강조성은 영험함이고 일단 내용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내용은 다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기 적용 자체는 맞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됐니? 자, 근데 봐라. 증거물이 사라졌다면 아니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럼 증거가 되냐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2번 선지 좀 느낌이 보셨을 거고 자, 글의 준반적인 흐름은 이제 용소가 어떤 과정을 생겼는지 보이는 거니까 이것도 작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용소라는 애는 장연읍이니까 지명 얘기했죠.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심이 되는 거리에 있다도 마찬가지 도구인 거야.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뭉쿵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이라고 하면서 독자도 알고 있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유명한 뭔가를 얘기했고 거기에 바로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다. 자, 옛날 옛적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도입부 출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용소에게는 있는 자리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자, 그 자리가 옛날에는 뭐 했다는 거야?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래요. 자, 거기가 집터 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서 가는 부자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제 첨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격이죠. 부자였고 집도 지었고 깍쟁이였고 도와주질 않고 돼지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었고 돈 많아서 유명한 그런 영감이었단 거야.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들하고 쫓아버리는 거고 중들 오면은 시주 꺼지라고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자, 거기에 불타산이라는 산이 새로운 이제 산이 나왔네요. 용소라는 것 옆에 있는 불타산. 자, 불타산이 왜 왔냐? 자, 이게 절이 많아서 불타산인데 거기에 또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식을 찾고 그 도승이 새로 나와서 시주를 해달라고 했고 영감이 그래서 막 혼냈는데 이제 갈등은 심화되고 있죠. 자, 그 영감이 성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삽. 옛날에는 그 삽, 부삽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주고 도와주진 않고 새똥, 똥을 퍼서 준 거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걸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중은 아이고 합니다라고 나와버렸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중 보고 사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거기서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며느리는 착했네요. 자, 그래서 그 중이 그 며느리는 도와준 거죠. 자, 그래서 며느리가 와보니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 들쳐왔고 그 다음에 명지를 자기가 짰던 명주 뭔가를 갖고 왔고 세 번째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역시나 그 벼락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 네 번째는 소리 나도 쳐다보지 말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소리가 났으니까 쳐다보지 말란 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등장인물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가버렸다는 거죠. 돌아봐서 뭐가 됐다고? 돌이 돼버렸다는 그 전설인 거네. 그래서 며느리가 화석이 된 거라고는 그 바위가 있대. 그리고 벼락친 결과 그 집터는 전부 다 연못이 됐다는 거죠. 오른쪽 넘어와서 이제 그런 연못이 된 이유야 그 바위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1번 선지. 맞지? 그러니까 원래 연못이 아니라 집터였던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웃기시네. 증거가 뭔데? 라고 이제 물어보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집터였다는 증거가 뭐였겠냐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옛사람들의 이야기죠. 야, 옛날부터 그랬어. 아, 옛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해됐죠? 그럼 봐봐. 자, 지금 2번 선지에서 전설의 담화 구조가, 자, 전설의 담화 구조는, 자, 주어를 정확히 잡아볼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나와 있는 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담화 구조 스토리.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야기들. 자, 이게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자, 봐봐. 원래 이게 연못이 아니라 뭐였다? 집이었다. 그러면 이 집터가 사라지게 된 원인 밝혔죠? 뭐로? 도승의 이야기로. 두 번째는 이거야. 자,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야, 이야기가 있잖아. 옛날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왔잖아. 자, 두 번째는 집터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으면이지. 근데 그 집터는 사라졌으니까.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며느리가 돌이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도승 이야기야. 또는 증거물의 소멸 과정도 그 도승에 대한 이야기야. 어쨌든 봐. 이게 그 이야기에, 이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이 이야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랬어. 집터에 흔적이 있어. 며느리 돌이 있어. 이러면 사실은 증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맞니? 자, 그럼 봐봐.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또는 증거물의 소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특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며느리 돌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눈에는 지금 그 연못은, 그러니까 원래는 집터였지만 연못이 됐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소멸 과정에 며느리가 돌이 됐다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증거물들은 남아있어. 그럼 며느리 돌을 가지고, 야, 이 돌 봐, 원래 며느리였어 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도구나 근거가 되는 게 며느리 돌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인과성을 제대로 밝히려면 이런 건 것 같아. 봐, 저기 며느리 돌 있잖아. 이야기 진짜야 라고 설득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해됐어? 결국 무슨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지금 얘네들은 어쨌든 전설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증명성이고 두 번째는 인과성이고, 그러면 증명성이나 인과성들 바탕으로 증명과정, 그 생성과정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쓰여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며느리의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이게 2번 선지 지금, 그러니까 출제 의도와 워딩이 지금 꼬여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느낌이 안 잡혔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나 선생님 수업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거고, 이거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여러분하고 질답 정리해가지고 자, 보기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라고 하는 바위를 설명하는 가는 적절한 것은, 장자문 설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구조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자는 개인적인 탐욕이다라고 성격 얘기했고, 며느리는 도덕적이다라고 역시 성격을 얘기했고, 도승은 초월적 존재면서도, 자, 그래서 징벌하는 사람이자 권선징악이라고 하자. 권선징악의 권선, 징악 둘 다 있네요. 하지만 또 근기, 조건을 줬죠. 이 조건을 준 이유는 뭐라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자, 또는 거기 나와 있는 그 돌이 뭐다? 망부석설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돌은 첫 번째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 예찬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 특성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 자, 그럼 봐봐.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 영구성을 지닌 존재로 변했다. 예찬이 대상이 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뭐냐? 인간의 본성과 예찬은 아예 뭐가 다른 거야? 설화가 자체가 다른 거야. 맞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 영구성이 지닌 존재가 됐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래쪽 망부석설화 얘기인 거죠. 여기 스토리 2 망부석설화에 대한 얘기가 이건 거지. 왜? 절개라는 도덕적 가치의 결과 뭐가 됐으니까? 돌이 됐으니까 절개를 지키다가 영구성, 돌이 됐으니까 이건 망부석설화죠. 2번이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이게 돌이 된 이유를 인간의 본질적 한계라고